안녕하세요.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캡스톤 디자인 특강을 하게 된 유소라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와 교육 정책의 한국과 미국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국 교육 정책의 경우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한국과 미국의 각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교육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강의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는 신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였고 또 최근에 국제교육정책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로 한국과 미국의 교육 현황, 그리고 미국 교육 정책, 한국 교육 정책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교육 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미국의 교육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되시나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위권에 속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피사는 OECD에서 주최하는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는 국제 시험입니다.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해서 각 국가 학생들의 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시험 제도인데요. 가장 최근 시험 결과인 2018년 기준으로 읽기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은 9위, 미국은 13위입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국가 모두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각 과목의 점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모두 평균 이상이나 미국의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489점이고요. 미국의 수학 점수 평균은 478점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위권인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각 국가의 교육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요? 첫 번째 표의 오른쪽 끝부분은 SES, Socio-Economic Status, 즉 사회 경제적 지위가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두 국가, 미국과 한국의 국가의 연도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SES, 경제적 지위가 학생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 같은 경우는 증가하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25.9에서 29.3, 32.0. 그런데 미국은 어떤가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숫자를 보시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학생의 학업 성취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 X축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의미하고 Y축은 수학 성취 예상 점수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1999년 학생들에 비해서 2007년 학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의 2007년 학생들 실선을 한번 보실게요. SES, 이것도 사회경제적 지위입니다. 이 SES가 높을 때, 2일 때 2007년 학생들의 성적은 1999년 학생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 그룹에서는 1999년과 2007년 학생들 사이에 큰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999년에서 2007년으로 갈수록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점수 차이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 불평등의 정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1999년에서 2007년으로 갈수록 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인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1999년, 2003년, 2007년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수학 평균 점수가 나란히 갑니다. 기울기가 나란히 가죠. 미국도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 수학 점수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그 교육 불평등 정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표는 조금 흥미로운 표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학교 간의 수학 성적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6.8에서 9.5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즉, 학교 간의 성적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1999년 38.7에서 2007년 34.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 간의 성적 차이가 좁아지고 있네요. 트렌드는 그러한데 또 절대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차이는 한국에 비해 학교 간의 성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각 국가의 교육 정책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교육의 불평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불평등은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수입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에 미국은 물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서 지역별 그리고 특히 학교 간의 인종 간의 차이를 빼놓고는 교육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회색 버블은 미국 전체 도시를 나타내고요. 붉은색은 켄터키, 파란색은 캘리포니아 주를 표시하였는데 딱히 주를 상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회경제적 수준과 초등학교 3학년 평균 시험 점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설명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1954년 전에 흑인과 백인이 학교를 분리해서 다녔습니다. 이 분리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되고 그 이후에 유색인종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백인과 흑인 사이 학교 분리는 여전히 존재하였고 그에 따른 학업 성취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그 분리의 정도를 말하고요. Y축은 성적 차이, 학업 성취 차이의 정도입니다. 인종 분리가 심할수록 학업 성취의 차이도 아주 심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많은 경우에 백인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비해서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유색 인종 학생들 비중이 높은 학교의 학업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 예시를 후반부에 미국 정책 설명할 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보시겠습니다. OECD에서 2018년에 출간한 한국의 아동 빈곤 리포트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수준, 그리고 고용, 교육 비용 이 두 가지가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밀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표도 같은 맥락인데요. 학생 성적 순위별 사교육비가 어떤가요? 2007년에서 2015년까지 변함없이 쭉 이어져 오는 트렌드입니다. 성적 상위 10% 학생의 평균 사교육비가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인 반면에 하위 61에서 80%는 20만 원 선, 하위 80% 이하는 15만 원 선입니다.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대체로 학생 성적이 상위권이죠. 아래표는 부모의 소득 분위별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부모 소득이 1분위인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 25.3%, 2, 3년제는 37.3, 4년제 37.4로 다소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분위 5분위를 보시면요. 비진학 4.6%,
4년제 대학 81.4%로 대학 진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대학 진학 현황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이처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즉 성적, 그리고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학생의 개인이 타고난 그 자질 외에 교육 불평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외적인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그 의미가 두 국가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어떤 글씨가 보이시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미혼모 자녀. 오른쪽에는 저소득,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소수인종, 여성, 블랙. 네, 맞습니다.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미국에서의 사회적 약자,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가정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미국은 흑인, 백인, 그리고 요즘에는 히스패닉까지 다양한 인종에 대한 역사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를 이야기할 때 인종과 소득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대체로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 경우에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에 비해서 고급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또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킬지에 대한 자원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또 소득이 낮은 부모는 사교육으로 자녀를 서포트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엄마 혹은 아빠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면 당연히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한 정보들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학생 자체도 한국어가 약하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조차 힘든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의 목적인 교육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 도대체 어떤 교육 정책으로 그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있었을까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국 교육 정책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초등 및 중등 교육법은 완전한 교육 기회가 우리의 첫 번째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1965년에 서명되었습니다. ESEA 법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보조금, 교과서와 도서관 책을 위한 연방 보조금,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펀딩,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주 교육기관의 초중고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에 No Child Left Behind라는 큰 교육 정책을 내세웁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 학교들을 책임 있게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질을 갖춘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학업 성취의 그 차이를 좁히는 것, 또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능숙도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No Child Left Behind NCLB 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Test Based Accountability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3학년부터 8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매년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학교와 학생, 선생님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부담을 주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진전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NCLB 정책이 시작된 지 10년 이상이 되니 그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Every Student Succeeds Act라는 이름으로 각 주 정부에게 책임을 더 크게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NCLB와 ESSA, ESSA 두 정책의 큰 차이점은 NCLB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각 주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고 ESSA는 각 주 정부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정책 모두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SSA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각 스테이트 정부가 하위 5% 학교, 성적이 하위 5%인 학교와 고등학교 졸업률이 67% 미만이거나 특정 학생 그룹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실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먼저 NCLB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Annual Yearly Progress, AYP. 매해 학교들은 최소한의 수준의 성적 향상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읽기와 수학 시험을 3학년부터 8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생 때 한번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들은 스테이트 리포트 카드를 작성을 해서 그 시험 결과와 AYP 진전도에 대해 주 정부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특별히 마이너리티와 가계소득 수준 등 그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학생 그룹의 성적을 따로 표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체 평균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을 겪고 있을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YP 타겟은 주 정부가 향상시켜야 하는 그 목표 점수를 정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NCLB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었죠. 찬성 의견 같은 경우는 실력이 없고 나쁜 선생과 학교 관리자에게 압력, 책무를 주어서 좋은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므로 NCLB를 찬성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시험 성적과 점수를 강조하고 다른 부분에서의 향상되는 점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대 의견의 입장이었습니다. NCLB가 전통적으로 열악한 학생과 동료 사이의 그 성취 격차를 노출을 시키고 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적 중요한 대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었던 거죠. 이것이 ESSA에서도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ESSA에 대해서는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or ESSA, was signed into law in 2015 and replaced the previous education law called No Child Left Behind. ESSA extended more flexibility to states in education and laid out expectations of transparency for parents and for communities. ESSA requires every state to measure performance in reading, math, and science. Each state determines the way students are assessed. Every school in each state must inform parents about their standards and their results. ESSA requires every state to develop a concise and easily understandable state report card that is accessible online and provides parents important information on test performance in reading, math, and science.
The report cards must also provide data on graduation rates, suspensions, absenteeism, teacher qualifications, and many other areas. ESSA increases transparency to empower parents with information to help them make the best choices for their children. For the first time ever, states are required to report how much money, on average, they spend per student. This is called per pupil expenditures. ESSA also requires states to list their lowest performing 5% of schools. These schools require comprehensive support and improvement. ESSA extends flexibility for funds to be invested in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nd even toward transportation for students to attend higher performing schools. Use the information on this webpage to learn about your state's performance. 네. 이렇게 지금 현재 ESSA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로 어떻게 ESSA가 시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남부 지역에 테네시라는 주가 있습니다. ESSA 정책 아래에 School Turnaround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School Turnaround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적이 하위 5%를 내고 있는 그 학교들을 상위 25%까지 끌어올리겠다, 턴어라운드 시키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6개의 Achievement School District라는 ASD 학교를 지정하고 13개의 iZone School, Local Innovation Zones인 스쿨들을 지정을 해서 그 각 학교들이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지정한 학교들의 유연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 어떻게든 그 하위 5% 성적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테네시는 약 6천억 원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보니 효과는 물론 들쑥날쑥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여서 들어간 재정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아이존 스쿨 성적은 꽤 향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그리고 3, 4, 5년도입니다. 5년 차입니다. 참고로 위에 별이 있는 것이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존 스쿨의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년, 4년째에는 효과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5년, 다섯 번째 해에는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ASD 스쿨은 5년 내내 큰 성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고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현재도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으로는 교사들의 이직률이 하위 5% 학교들에서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priority와 non-priority가 있는데요. priority의 경우에는 하위 5% 학교들을 지정한 것이 priority school이고요. non-priority는 그 밖의 학교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priority 학교들에서 non-priority 학교들에 비해서 교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2018년에는 그 차이가 좀 좁아지기는 했으나 18%의 교사 이직률이 다른 학교에 있었다면 무려 34%의 교사가 이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반대로 교사 평가 등급을 나타냈는데 priority 학교들에서 non-priority 학교들에 비해서는 교사 평가 등급이 매우 낮습니다. priority 학교 성적이 하위
5%인 학교들의 교사 이직률은 굉장히 높고 교사 평가 점수는 오히려 좋지가 않으니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사의 능력과 이직률은 미국 공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교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지 않은 채로 해당 과목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 교사가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치는 것이죠. 이 하위 5% 성적의 학교들, 프라이어리티 스쿨들이 왜 특히 미국 내에서 더 문제가 될까요? 한 학교를 예로 보겠습니다. Public School Review라는 사이트인데요.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들에 대한 리뷰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안디옥 미들스쿨. 이게 실제로 제가 테네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교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이름을 찾아본 겁니다. 스쿨 오버뷰를 보시면 안디옥 미들스쿨의 학생 수는 지난 5년간 8%가 증가를 했고요. 선생님의 수는 지난 5년간 6%가 감소했습니다. 학생 수는 늘어났는데 선생님의 수는 줄어든 거죠. 밑으로 쭉쭉 내려가시다 보시면 성적이 나오는데요. 왼쪽 편이 안디옥 미들스쿨이고 스테이트 레벨, 오른쪽은 테네시 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수학 성적이 하위 10%이고요. 이 스쿨은 테네시는 39%입니다. 하위. 물론 테네시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학교는 정말 낮은 편이죠. 읽기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12%에 해당하고요. 테네시주는 전체 성적은 하위 35%입니다. 인종을 보시겠습니다. 인종 분포.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시안 9%, 히스패닉 43%, 블랙 32%, 화이트 백인 15%입니다. 반면에 테네시는 전체는 어떨까요? 테네시는 전체적으로 백인이 굉장히 많은 주입니다. 백인이 63%, 안디옥 미들스쿨의 15%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이죠. 그리고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43%로 굉장히 높았는데 테네시 전체로 봤을 때는 10%에 불과합니다. 백인이 주 전체에 비해서 백인의 그 비중은 매우 낮고 유색 인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eligible for free lunch, 무료 급식 대상자인데요. 무료 급식 대상자가 주 전체에서는 48%인 반면에 안디옥 미들스쿨에서는 71%나 해당됩니다. 저소득 가정 기준으로 무료 급식 대상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소득 가정에서 왔고 또 유색 인종인 이 학교는 하위 성적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랜덤으로 학교를 골랐는데 아마 다른 학교를 들여다보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미국 교육 정책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교육 정책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다 아실 익숙한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고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서 고교 교육을 균등화하려는 정책입니다. 1974년도에 실행이 되었고요.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1960년대에는 중학교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입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4년 이전에는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자율 경쟁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고 각 고등학교들도 그들만의 그 입학 시험으로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의 엘리트 고등학교, 대부분은 공립이었고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에 위치한 학교들은 상위권 학생들만 뽑고요.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엘리트 학교, 고등학교들과 나머지 학교들 간에 심각한 불평등이 있었고 부모의 지원, 학업 능력, 그리고 선생님의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엘리트 고등학교와 나머지 학교들 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 간의 경쟁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1972년에 제안을 하고 74년에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했고 점차 소도시, 중소도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기도 했고요.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평등주의에서 시장지향주의로 가르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고교 평준화에 대한 비판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른바 하향 평준화 효과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4년 고교 평준화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학교 교육이 보편 교육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공교육을 질적으로 혁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는 배경에는 아래의 두 가지 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표를 보시면 학교 유형별로 연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인 경우에 280만 원인데 반해 국제고는 970만 원, 자사고는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특목고의 경우에 가계 경제 수준이 월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절반 50%를 차지하고 350만 원 이하 소득 가구는 19.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350만 원 이하 소득 가구 비율이 50%를 차지했고요. 5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19.2%에 불과했습니다. 오른쪽 표는 전국 고3 학생 수 대비 13개 대학 합격자의 비중인데요. 일반고는 전체 학생, 고3 학생 수의 5.4%가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는 111.5%가 대학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 유형별로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그만큼 대학 합격자 비중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 학점제를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이죠. 고교 학점제는 정해진 그 획일적인 수업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처럼 그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현재 고등학교 시스템과 같죠. 이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와 우려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아까 초반에 한국의 학교 간 성적 차이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학교 간의 성적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해되실 줄로 압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대표적인 단어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서 유아 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였고요. 고교 무상교육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기적으로 도입되었고 2021년에는 1, 2, 3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2021년에 정부는 그 소수 엘리트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등록금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등록금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급여 지급액을 인상했고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 학교 운영을 확대하였는데 두드림 학교는 교내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파악하고 학습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다문화 가족 지원법 등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6년간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변화 추이를 보시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체 학생은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3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는 학령 연구 감소세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연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문화 학생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300명씩 증가해서 2019년에는 전체 학생 대비 무려 2.606%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뒷받침되고자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중도 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증가에 따른 입국 초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이나 성장을 돕는 진로 지원 그리고 정서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한국어 교육이나 학습 측면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다문화 학생들의 다양성을 살린 그들의 강점을 살린 정서 지원도 부족하고 진로 수업은 일회성 체험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운센터를 운영하는데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예비 교육 프로그램 한빛 마중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내 학교 진학을 하기 전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학교 생활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 엄마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5개월간 진행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강의와 토요일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취학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초등 교과목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그 부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주시에서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교사 멘토링을 운영을 하는데 한국어 능력 중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담임 교사나 교과 교사가 한국어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학생 지원이 대부분 언어 교육에만 초점을 두는 단계라서 앞으로 다방면에서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약자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점은 미국 교육에서 한국이 배워오면 좋겠다. 아니면 미국이 한국 교육에 이런 점은 적용해도 좋겠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긴 시간이면서 동시에 짧은 시간 동안 자세하게 다룰 수 없어서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육 정책과 현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교사의 자질과 이직률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결해야 될 큰 문제라고 하였죠. 한국처럼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도 사실 드뭅니다. 또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국제적으로 아주 많은 편입니다. 한국에서의 교사에 대한 높은 기준을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또 실력 있는 교사를 많이 뽑고 오랫동안 교사라는 직업에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미국의 학업 성적이 낮은 학교들에 실력 있는 교사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에 대한 그 인식과 지원하는 정책들이 다소 초기 단계입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초기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이민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지를 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부분에서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을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의에서 사용하였던 자료들의 출처이고요. 긴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출처나 또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